네, 안녕하세요. 지역문화 계획자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기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맡은 저는 황인선이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마케팅이란 뭐냐 정도를 가볍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2부에서는 실제로 지역이라는 환경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걸 구성하는 3C 분석을 할 거고요. 3부는 이제 여러분도 좀 아는 스워트 작성, 무엇이 함정인가, 뭐 이런 얘기부터 전략 목표 설정, 컨셉 추출, 이런 얘기를 하고, 4부에는 조금 말랑말랑하게 여러분의 정말 글쓰기를 또는 생각력을 어떻게 키울까, 그 얘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케팅은 뭐 흔히 기업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마케팅은 사실은 모든 단체들이 그들의 고객에게 하는 그런 전반적인 활동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요. 혹시 지역 문화와 기업 마케팅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오해는 살짝 접어주시고, 본질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고객의 마음을 사는 거죠. 네, 그러면 볼까요? 마케팅이란 단어는 이제 1881년에 마리아 팔로아라는 사실 요리사예요. 이분이 처음으로 마케팅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뭐 그 당시 용어로 치자면 전략적인 장보기 뭐 이런 정도의 뜻인데, 한 100몇 년이 지나면서 마케팅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죠. 저한테 이제 충격을 줬거나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제 경력이 마케팅 25년이 좀 넘거든요. 하나는 이거는 여러분이 꼭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건데, 박충환 교수가 했던 말이에요. 마케팅이라는 것은 하나의 배와 같고, 그 마케팅은 미디어라는 어마어마한 바다에 떠 있는 배다. 그게 뭘까요? TV 광고, 여러분 이제 대부분은 TV 광고 하기 힘들죠? 뭐 신문 광고나 큰 매체 광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박충환 교수님이 그렇지 않지. 미디어는 바다니까 그 바다를 찾아내서 당신만의 배를 띄우면 되는 거야. 라는 추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들어가지고 KTNG에 있을 때 상상마당이라든지 서태지와 상상체험단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어떤 마음 같은 건데요. 세스 고딘이라는 유명한 마케터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서 다른 사람이 문제를 풀도록 돕는 너그러운 행위가 바로 마케팅이다. 어때요? 여러분은 좀 다르게 알고 계시죠? 마케팅은 숫자 노름이고 무지하게 또 어떤 고객에 홀려서 돈을 빼가는 행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수 마케팅하고 고수 마케팅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필립 코틀러라는 분은 뭐 워낙 유명한 분이에요. 마케팅의 대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마케팅의 정의를 벌써 30년 전에 내렸는데요. 어떤 기업이나 단체가 만든 가치, 밸류를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적당한 이윤을 위해서란 얘기예요.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것 중에 보면 at a profit이라고 for가 아니라 at이라는 전치사를 썼죠. 예,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at은 적정한 이윤을 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맨 아래,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썼던 책 중에서 가장 키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은 제품을 파는 것이고 마케팅은 마음을 사는 것이다. 쉬운 말 같은데 현장에서는 되게 어렵습니다. 마케팅이 제품을 파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고객은 떠나게 되죠. 자, 그러면 마케팅은 마음을 사는 것,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자, 마음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사실 우리 거꾸로 하고 있는데요. 기업이나 단체의 자리에 고객을 놓고 또는 제품의 자리에 고객에게 꿈을 놓으라는 거죠. 아마도 지역문화 하시는 분들은 제품이 따로 없고 서비스나 어떤 가치 또는 명분,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중시하고 그거를 고객들한테 강요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등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좀 다르게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 일상에서는 뭐 리더가 어떤 부하 사원이 됐든 또 부하 사원은 리더가 됐든 서로 자기 자리에 그 사람을 놓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예. 그 사람의 자리에 나를 놓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의 자리에 너를 놓으라는 거죠. 예? 엄마의 마음을 딸의 자리에 한번 놔보고 또 딸의 마음을 엄마의 가슴에 한번 놔보면 그 속 어떤 고충이나 진짜 바라는 게 뭔지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말 같은데 사실은 검증을 끝낸 말이고요. 굉장히 힘들면서도 하고 나면 마음 뿌듯한 그런 마케팅의 어떤 철학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쭉 그동안 100여 년간 왔던 그 마케팅 사례를 쭉 훑어볼 텐데요. 참고 일부는 중심부라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삼성 정도가 되는 큰 대기업입니다. 아마 지역문화기획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잠깐만 여러분 10초 정도 읽어볼 시간 드리고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부라는 건 이제 대기업이나 단체로 말하자면 글로벌 NGO 그룹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돈과 시간이 많은 데죠. 길게 보고 갈 수 있는. 아쉽지만 우리 지역 문화는 그렇지는 못하죠. 두 번째가 이제 주변부가 사랑한 마케팅인데, 주변부란 예를 들면 아웃사이더가 아니고요. 조금 작은 기업이나 작은 단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런 데가 이제 사랑한 건데, 예를 들면 스토리텔링 마케팅 여러분 많이 아시죠? 스토리만 가지고도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 많아요. 오히려 대기업들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뭐 TV 광고 치고 뭐 영화에 광고 내고 스타들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빅데이터도 쓰고요. 주변부는 이제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대신에 좀 말랑말랑한 얘기들, 사람이 공감할 만한 얘기, 체험이나 이런 CSR 같은 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제 여기까지도 사실은 제 경험으로 보면 지역문화 기획자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예산조차도 없거나 시간이 바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한번 세 번째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일명 붙인 건데 제3지대 마케팅. 예, 뭔가 있어 보이죠? 비정규적으로 해야 되고 예산도 적고 빨리 해야 되고 인적 네트워크도 미약하고 소규모 지역이고 뭐 업어가기 이런 전술을 구사해야 되는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옛날에 마이클럽이라는 우리 닷컴 열풍이 막 불 때 아주 대히트를 쳤던 게 있는데 이거 플래카드 하나 건 거가 예, 몇백억의 효과를 냈던 사례입니다. 선영아 사랑해 이거 하나였어요. 네, 대단한 사례였죠. 돈 제가 얼마 들었나 물어봤더니 제작비하고 그 건물에 약간 개첨한 거 합쳐서 300만 원인가 4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머리를 쓰면 사실은 우리 문화 기획자분들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요즘 젊은 세대도 어때요? 펀 좋아하죠, 펀. 괴랄한 거 좋아하고. 네, 이런 거에 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엄숙하게만 가지 말고 전공법 피하고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글판 같은 광고도 할 수 있고 플래시몹 아시죠? 사실 소수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뭔가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슬쩍 던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게 여러분 아시죠? 요즘 사람들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다 리포터입니다. 왜냐고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잖아요. 예, 아주 마음에 들면 팍 찍어가지고 팍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죠. 대신 재밌어야 됩니다. 반응이 안 좋으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하시는데 약간의 용기를 갖고 하면 뜻밖의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외국 CEO들의 경우 그 사업 초창기에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가 직접 뛰면서 이런 어떤 뭐 편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쇼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방송에 나갔을 때 정말 재치 있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고객들의 마음을 잡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제3지대 마케팅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창의적인 방법들이 많으니까 예. 마케팅은 뭐 우리 같은 어떤 지역문화 기획자들이 하기는 좀 힘들어 라는 선입관은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누구든 짜야 돼요. 기업도 그렇고 문화기획자들 그렇고 그렇잖아요. 전략은 짜야 되는 거죠. 전략 없이 갈 수는 없는데 제일 먼저 뭘 검토해야 될까요? 환경이죠. 제일 중요한 환경. 지금 사람들 분포가 어떻게 돼가는지, 인구는 늘고 있는 건지 줄고 있는 건지, 소득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건지 좋은 건지, 뭐 미디어는 지금 젊은 층들이 뭘 쓰는지, 나이 드신 분들이 뭘 쓰는지, 그 다음 혹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법이 바뀌고 있는지 안 바뀌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일단 분석을 해줘야 돼요. 이게 분석이 끝나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야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뭐죠? 환경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개별 소비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3C라는 말을 쓰는데요. 3C는 뭐 영어 이니셜로 컨슈머의 C, 컴피티션, 경쟁의 C, 그 다음에 컴퍼니, 우리 회사는 과연 어떠냐에서 자사라고 해서 이제 C,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서 3C 분석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예를 들면 요즘 뭐 예를 들면 M세대가 어떻고 Z세대가 어떻고 알파세대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고 뭘 좋아하고 괴랄한 취향인지 아니면 펀을 좋아하는지 엄숙한 걸 좋아하는지 네, 이런 걸 봐가면서 이제 소비자 분석을 하는데 소비자 분석 방법은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자료나 2차 자료를 보고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리서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리서치는 제 경험으로 보면 지역문화 계획하시는 분들은 리서치들을 하기에는 조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AI를 이용하면은 일부,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AI는 현재 너무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붕어빵 같아가지고 비슷한 답을 내놓는 경향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아직 AI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쟁자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제가 아무리 잘해도 경쟁자가 나보다 더 잘하면 저는 못한 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잘 못했어. 근데 경쟁자가 조금 더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잘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자가 누구냐를 알려면 뭐 자료나 리서치 또는 뭐 깊이 들어가면 이제 돈 주고 애널리스트 자료를 구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는 가끔들 착각들을 하세요. 그거는 기업에서나 경쟁자가 있지, 어떤 지역에서 하는 자기네 활동에 무슨 경쟁자가 있냐. 근데 절대 그건 착각입니다. 경쟁자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이를테면 지역에서 하는 축제, 경쟁자가 없을까요? 거기 왜 30대 남자들이 안 올까요? 예, 그 30대 남자들은 지금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또는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고 있을지 모르고요. 그럼 뭐가 경쟁해요? 예, 축제 기획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다. 축제의 경쟁자는 게임이다. 또 해화동의 유명한 마르쉐 해화는 할인마트가 경쟁자인 거죠. 이런 식으로 경쟁자를 조금 유연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사실은 지역문화 기획하시는 분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3번 비중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인재 상황도 조금 부족하고 돈도 별로 없고 그렇잖아요. 경험들도 대부분 짧은 경우들이 많고. 그런데 그거를 그렇다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 꼭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무 상황은 어떤지, 우리가 1년을 버틸 수 있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인적 네트워크, 우리 직원 중에 누가 하나 정말 완전히 그 블로거나 SNS 상에서 인플루언서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엄청난 홍보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탤런트가 많은 직원들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거를 제가 추천하는 건데 활용하라는 겁니다. 요즘 아마도 Z세대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나 단체 일에 자기의 재능을 쓰기 싫다. 그렇지만 잘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3C 분석을 하고 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제가 하나 참고하는 거, 꼭 참고할 거. 여러분 아이디어라고 세계적인 그 아이디어 그룹이 있어요. 디자인 쪽에서 아주 탁월한 성과를 내는 데인데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디자인 싱킹에 3단계가 있는데요. 제가 3단계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제가 정말 강조하는 거, 시장을 관찰할 때 감정을 이입해서 관찰하라는 거예요. 겉보기로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젊은 분들이 있다면 약간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젊은 분들은 현장을 입체적으로 보거나 감정이입을 해서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험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경우에는 시장이나 현장을 관찰할 때는 꼭 경험 많은 분 또는 남성과 여성 서로 다른 사고를 하는 이런 분들이 가서 같이 보고 판단하면 굉장히 그 현장에서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 싱킹에서 감정이입의 강조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해야 할 게 있어요. 스워트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스워트 모델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원래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잘 만들어 놓으면 꽤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나 단체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스워트 모델 있냐? 그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걸 내놓으면 제가 그거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말이죠. 자, 스워트 모델이 뭐예요? S는 strength죠, 강점. W는 weakness입니다, 약점. 그 다음에 O는 opportunity, 기회죠. 그 다음에 T는 threat, 위기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현재 내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랑 주력 경쟁 단체나 이런 서비스하고 내가 가지는 강점이 뭐야? 약점이 뭐야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회와 위기는 그런 경쟁사 대비가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환경. 예를 들면 AI가 온다는데 우리 사업에는 이게 위기가 되는 거야? 기회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출판사 같은 경우는 위기 요인이죠. 이제 이런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인터넷에서 한번 뒤져봤어요. 얼마나들 그 스워트 모델 분석을 잘하나 그랬더니 죄송한데 90% 이상이 정말 엉터리였습니다. 대부분 경쟁사 기준이라는 관점을 몰라요. 그 기준을. 그래갖고 막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회사의 강점, 약점을 막 적어 놓습니다. 기억하세요. 경쟁사 대비입니다. 강점, 약점은. 그 다음에 위기, 기회는 반드시 다가올 환경 대비입니다. 예. 자기네 회사의 내부의 위기 이런 게 아니에요. 착각들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생각하는 걸 막 5개, 7개씩 막 각 항목을 적어놔요. 그거는 정말 용기 없는 사람들이나 판단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가능한 한 이 4개의 사분면에 가능하면 3개 정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만 적기 바랍니다. 그것만 잘해도 위에 리더나 또는 팀장급이나 또는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우리 회사는 우리 단체는 어떤 상황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잘된 사례들도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진짜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한번 제가 말한 기준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조금 이제 뭐 약간 중간 정도 고수들이 하는 건데 그러면 강점을 이용해서 우리 회사의 강점을 이용해서 다가오는 환경의 위기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까? 또는 우리 회사가 경쟁사 대비 가진 약점을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위기 요소의 이 융합 전략은 뭔가 이런 것도 한번 짜보라는 거죠. 그렇게 짜게 되면은 사실은 다가오는 미래가 조금 덜 무섭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예. 지금은 이제 급변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트 모델을 저는 웬만하면 짜놓으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회사 차원도 있고 또는 뭐 본부가 있다면 본부 차원, 팀 차원에서도 만들어 놓으면 예, 굉장히 좋을 거고요. 한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인터넷에 여기까지 들어온 잘된 사례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간혹 보면 요거는 그때 그 강의에서 말했던 그 기준에 잘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사례가 드물게 있으니까 그걸 꼭 찾아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부의 두 번째 마케팅 목표인데 정말 중요한 거죠. 예. 우리 박충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부분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마케팅 목표 또는 전략 목표를 잡으려면 뭐 내년도에 10% 성장,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영업이 5% 성장, 뭐 시장 점유율 얼마 성장, 전부 숫자로 얘기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통제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잖아요. 코로나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직원은 무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건데 목표는 반드시 통제 가능한 것으로 짜야 된다. 그래야 평가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가요? 예, 평가가 객관적이려면 통제 가능한 그 친구가 또는 그 담당이 또는 우리 회사가 정말 환경 변화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이룬 성과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박충환 교수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아주 매력적인 컨셉을 추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컨셉이 시장에 또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지역에 아주 잘 도달할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막는 요소들이 있다면 막는 게 뭐예요? 물리적으로 접근이 힘들게 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홍보를 안 했거나 컨셉이 약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요거가 박충환 교수가 제시했던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너무 강조에 맞지 않는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이란 말은 이제 뭐 개념이란 말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글자를 쪼개보면 컨이란 말과 셉트라는 말이에요. 모으다, 함께라는 뜻이고 컨은 셉트는 뭐 인터셉트 이런 것처럼 줄을 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컨셉은 우리말로 하면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법이다. 예, 딱 정말 그 속담이 완벽하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컨셉을 잘 잡으면 컨셉은 이런 거예요. 내가 왜 이 서비스를 여러분한테 줘야 되는지 또는 여러분은 왜 이 서비스를 굳이 수용을 하거나 구매를 해야 되는지를 밝혀주는 워딩입니다. 또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면 아주 훌륭한 컨셉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는 그 시장에 있는 그 참여자들의 욕구와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related,라는 영어로 씁니다. 근데 경쟁사도 그런 걸 비슷한 걸 주고 있어. 경쟁 제품도. 그러면 뭐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필요해요. 자, 디퍼런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까지는 했는데 근데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하면 뭐 차별화도 시켰지만 경쟁사도 시원찮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합쳐보면 6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두 개를 했지만. 그러면 뭐 소비자는 관심이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하나 필요하죠. 탁월한 거예요. 톡 튀어나오는. 예, 우리 옛날에 폭스바겐 차가 거리에서 얼마나 눈에 띄었습니까? 그 다음에 영화, 매트릭스 이런 거 정말 당시 수많은 영화 중에서 눈에 확 들어왔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라는 건데, 제가,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컨셉들을 만들 때 여러분 꼭 조심할 게 너무 이 어떤 여러분이 하는 서비스의 물적 속성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는 심리적인 혜택이나 사회적 가치, 이런 것 쪽에 맞추면 아주 매력적인
컨셉을 뽑을 수가 있다는 걸 참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약간 풍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결핍한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치를 사는 거지, 예, 물건에 있는 어떤 속성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는 요건 뭐 예전에 미국에서 분류한 건데, 안락함, 신나는 생활, 성취감, 뭐 즐거움, 구원, 자존심, 성숙한 사랑, 우정, 지혜,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컨셉은 그런 걸 잡아주면 좋고요. 요게 이제 참고 사항인데, 제가 탁월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메리카 대평원에 열차가 막, 여행객을 실은 열차가 막 가요. 근데 저 평원에, 예? 저 평원에 소떼들이 막 달리고 있습니다. 버팔로라고 하죠. 이 버팔로들은 자기네들끼리 내가 너보다 털이 더 길어, 내가 너보다 뿔이 더 세다고, 내가 너보다 더 잘 달려, 막 이러면서 달릴 거예요. 근데 그럼 뭐 합니까? 열차 안에 있는 관광객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와, 소떼다. 그리고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그러겠죠. 대평원에서 어마어마하게 소떼를 보았어. 그걸로 끝입니다. 예, 개별 소들은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 시장에서 수많은 참여자들이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탁월한 게 필요한 건데, 어떻게 탁월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 수백 마리의 소 중에서 보라색 소가 한 마리 있었다면, 예? 그러면 눈에 확 띄겠죠. 그러면 관광객들이 돌아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말이야, 보라색 소를 봤어.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저 신안군인가? 거기 가면 우리 퍼플 아일랜드 있잖아요. 예? 핑크빛 나는 그런, 그냥 동네 색 하나 바꾼 걸로 지금 전 세계에서 꼭 가봐야 될 명소 중에 하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예. 이게 전적으로 탁월한 사례죠.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세스 고든이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보랏빛 소가 온답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여러 사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죄송해요. 자꾸 한국이라는 소리인데, 한국 사람들이 좀, 못하면 정 맞는다라는 게 그런 속담 때문인지, 좀 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튀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한번 튀어보자. 탁월하게. 그 다음에 멋진 가치를 가지고. 예. 이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ESG 분야에서는 독보적으로 탁월한 브랜드죠. 그 다음에 폭스바겐의 비틀, 지금은 바꿨던데, 이런 사례들 보면 굉장히 탁월한 사례예요. 그 다음에 화장품 업계의 판도를 바꿨던 더 바디샵 같은 사례, 그 다음에 해화동에서 열었던 어떤 그 마르쉐 해화, 그 다음에 양평 문호리에서 하는 그 리버마켓 같은 경우는 정말 탁월한 사례고, 민간 주도로 만들어서 지역 문화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사례죠. 당근마켓 같은 경우도 굉장히 뛰어난 아주 탁월함을 갖고 있다고 저는 드리려고 합니다. 찾아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볼보 같은 경우는 수많은 차 중에서 유독 세이프티를 강조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회사가 우리 안전벨트를 처음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안전은 모두의 것이라고 하면서 경쟁자들한테 특허 없이 다 공유시켰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칭찬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레드불 아시죠? 그 핫식스하고 다른 레드불의 컨셉은 극단적 모험이에요. 각성효과 6시간 이런 게 아닙니다. 엄청난 거죠. 월마트는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그냥 이 컨셉 하나로 탁월함의 끝에 올라간 사례들이고요. 이케아 같은 경우 Do it yourself 처음으로 제시했잖아요. 내가 직접 만드는. 그전엔 다 레디메이드였어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지역 문화에서 늘 마케팅에 대해서 고민하시니까 기획하고, 하나만 예를 들면 특히 그림 그리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컬러설 미디어라는 화가 집단이 있습니다. 단 6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연 매출이 250억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사례까지 말씀드리면 시간을 많이 뺏어 먹는데 변화하는 벽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컬러설 미디어 요거는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어마어마한 탁월함을 창출해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 문화에서는 알맹상점 같은 경우 당근마켓, 그다음에 알라딘에서 했지만 중고서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문호리 리버마켓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탁월한 그 사업 컨셉이라고 저는 이제 추천하고 싶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RED 마케팅이라는 책이 있어요. 레드 마케팅. 여기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참고할 만한 그런 책들이 나올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컨셉의 3가지 매력 포인트 요거를 조금 더 문화적인 요소를 넣어서 재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아마 중간 부분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전략적 글쓰기인데요. 제가 아까 우리가 전략 목표를 세울 때 2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컨셉을 잘 추출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구매 장애 요인, 이용 장애 요인을 제거해야 된다 그랬는데 기업에서는 그걸 보통 구매 장애 요인 제거하는 전략을 포피 전략이라고 그래요. 포피 믹스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은 이제 구체적인 제품이나 가격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생략하고 대신 여러분의 서비스나 어떤 걸 이용하는 그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다가갈까 하는 전략적 글쓰기 부분 쪽으로 조금 바꿔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전략적 글쓰기. 이거는 이제 제가 낸 책에서 정의를 한 건데요. 제 정의입니다. 자, 글을 유형을 저는 5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리더의 글이 있고, 공감의 글이 있고, 정보의 글이 있고, 또는 상상을 담은 글이 있고, 그 다음에 비판적인 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문화기획 하시는 분들의 기획서들을 좀 여러 번 봤는데, 3번, 정보의 글, 주로 정보 제공형이 많고, 좀 비판적인 글들이 많아요. 딱딱하다는 얘기죠. 또는 자기가 마치, 또는 우리 단체가 마치 이 세상을 바꾸는 어떤 혁신가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 취지와 공감하지만, 사람은 그러면 살짝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일상에서 끌어오는 공감의 글쓰기를 여러분이 좀, 적용해 보길 바라고요. 공감의 글. 공감이 뭐예요? 그냥 어떤 할머니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 같은 거 하면 재밌어 하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칼럼을 오래 썼는데 칼럼 제목을 이렇게 써본 적이 있어요. 중학생 아들에게 물었다. 너는 아들이냐 하숙생이냐? 그랬더니 이게 대박 삽시간에 25만 명의 조회를 얻어낸 적이 있거든요. 공감이 되니까 막 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그 잘파라는 세대 있죠. Z하고 알파 세대를 합친 요 세대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판타지, 뻔, 괴랄, 상상 뭐 이런 거잖아요. 엽기. 예. 요런 거를 또 한번 이 글쓰기에 좀 담아보라는 말을 좀 제가 해드리고 싶네요. 혹시 여러분 중에 최소한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되는 분들은 정말 요런 글쓰기를 좀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본인이 혹시 어떤 조직에 소속돼 있다면 그런 걸로 조직의 분위기도 돋구고 스스로 조직원들이 서로 공감하고 와 우리가 이렇게 재미난 상상도 할 수 있네. 우리가 재밌으면 고객들도 재밌어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쓰기를 한번 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략하니까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딱딱한 거 참 싫어합니다. 지나가는 소리로 예를 들면 제가 있었던 서울 혁신파크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혁신이라니. 근데 그거를 제가 그때는 이름이 뭔가 어렵다. 근데 어느 연구소 이름을 봤어요. 거기도 사실은 혁신을 지향하는 데지만 그런 표현 안 쓰고 더 가능 연구소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영어로 하면 more possible이죠. 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게 혁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자꾸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쉬운 말, 좀 이따가 이제 계속 사례들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일단 머리 말랑말랑. 네. 그 다음에 자기 혼자 도취돼서 쓰지 말고 읽히는 글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령을 저 칼럼을 한 10여 년 썼거든요. 책도 한 12권 냈고. 그래서 사람들은 최근에 벌어진 사건 같은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꼭 검색하고요. 사람들은 최신 뉴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트럼프 왜 그랬나 이런 걸로 하면서 글 들어가도 되고,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아니면 카니에 웨스트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다는데 하면서 들어가면 재밌어 하죠. 그다음에 가끔은 그 진화생물학이나 행동경제학 책을 좀 보세요. 그걸 보면요, 사람들은 뭐에 움직이는가가 아주 여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 명분, 가치 이런 걸로 잘 안 움직입니다. 사실은 그건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1차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속되다고 욕하지 마시고 돈 좋아요, 돈. 그다음에 출세나 승진, 또는 요즘 젊은 세대 중에 일부는 ESG, 지구 지키기, 요거 관심 있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식 얘기, 그다음에 어떤 사랑, 러브 이런 얘기, 그다음에 건강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막 재밌는 거, 유머. 그래서 이런 걸 꼭 담으셔야, 제목이든 글이든 담으셔야 사람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당신하고 친구하자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가 좀 가능하면 차별화되면 좋죠. 너도 나도 쓰는 얘기들 쓰면 재미없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꼭 잘못된 데이터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건 나중에 반드시 까입니다. 예, 그러면 한두 번 신뢰를 잃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쳐다도 안 봐요. 차라리 데이터를 안 쓰는 게 나아요, 자신이 없으면. 그 다음에 제목 잘 잡으세요, 제목. 제가 한 TBCF 광고를 본 게 있는데 애플 광고였어요. 애플 광고가 자기네 새로 나온 PC가 굉장히 얇다는 걸 하는 건데, 맨 마지막 광고 카피가 뭐였냐면, 불가능은 여러분 없다라고 하려고 그러시죠. 그거 아니고, 불가능은 얇다. 저 그거 보고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금 막 떠들고 다니는 거, 불가능은 얇다. 예. 이런 식으로 좀 쏙 들어오는 슬로건이나 제목을 선택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다니엘 핑크라고 미래학자 있어요. 굉장히 핵심 키워드를 많이 던진 분인데, 이분 책 중에 파는 것이 사람이다. 이 책 한번 꼭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이메일 제목이나 어떤 뉴스레터 제목을 잡을 때 먼저 흥미를 끌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중학생 아들에게 물었다. 너는 아들이냐 하숙생이냐? 재밌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패러디를 하는 거예요. 중학생 딸에게 물었다. 너는 딸이냐 하숙생이냐? 남편에게 물었다. 너는 남편이냐 하숙생이냐? 그러니까 25만 건 조회가 삽시간에 막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흥미만 있으면 뭐합니까? 유용성도 있어야죠. 이게 당신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용어 쓰지 마라. 구체적인 용어를 쓰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당신의 메일이나 뉴스레터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세부적인 거지만, 그런 말이에요. 그냥 생각난다고 막 쓰면 안 되고요. 글은 약간 리듬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만의 또는 그 회사만의 문체가 있어야 돼요. 현대카드는 그래서 프라이드라는 책에서 현대카드가 내는 그런 모든 글의 문체를 정해줬어요. 그 다음에 폰트까지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를 아주 재밌게 하라는 거예요. 예? 지구사랑, 지구 살리자 하는 사람들 맨날 지구 얘기만 하는데 재미없어요. 요리 얘기를 하면서 지구를 지키자고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야구 얘기를 하면서 한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만들어집니까? 그러니까 소재도 조금 아주 할 정도의 소재를 한번 잡는 그러한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제가 특히 리듬이나 문체는 조금 만들기 어렵지만 소재, 나만의 정말 재미난 소재. 저 사람은 정말 소재가 너무 멋있어. 예를 들면 우리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죠? 돌아가신. 이분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천체 물리학자인데 사랑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우주에 사랑이 없다면 이 우주는 별 볼 일 없을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재를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그 지역문화 기획자들이 쓰는 기획서 보면 한결같아요. 너무 뻔한 소재들을 갖고 옵니다. 재미가 없어요. 우리 지역문화 기획의 초창기에는 그런 게 먹힐지 몰라도 지금 거의 이제 뭐 성장기를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유연하고 좀 재밌게, 그 다음에 다른 영역과 어떤 콜라보를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소재를 잘 찾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대부분 명분이 강한 사람들은 긍정 문장 좋아하고 주장 문장 좋아해요. 일직선형, 직선형 문장 좋아하죠. 근데 그런 거보다 반전이 있는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면 마인이 말 잘하죠. 알리바바 마인. 이 사람은 짧은 말로 짧은 문장으로 반전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게 어떤 문장으로 읽히세요? 한 줄로 가는 직선 문장으로 읽히시나요? 아니요. 저는 반전의 문장으로 읽힙니다.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늘 동정과 옹호의 대상이었는데 마이는 본인이 가난한 사람 출신이잖아요. 그걸 까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일하지 마라. 이게 인터넷상에서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 반전, 그 다음에 셀프 부정, 부정의 문장을 쓰려면요, 가능한 한 남을 부정하지 마시고 나나 우리를 부정하세요. 그러면 욕이 아닙니다. 반성이 되는 거죠. 또는 프랑스가 말이야, 사실 중세 프랑스의 파리는 너무너무 더러웠어. 거리에는 막 분뇨가 흐르고 사람들은 목욕을 안 하고. 자, 이렇게 얘기하면 프랑스 파리가, 그런데 그 뒤에 반전의 문장이 오는 거죠. 근데 말이야, 거기서 오늘날 프랑스 산업을 대표하는 향수와 하이힐이 탄생했다고. 그럼 그렇구나. 그럼 얼마나 기억이 잘 되겠어요? 또 멋있는 문장 있잖아요. 이거는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사업에 성공한 존 쉐드라는 기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멋진 말을 남겼어요. 배가 항구에 있을 때는 안전하다. 동의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충격이죠. 예. 지금 한국 사회는 유난히 안전을 많이 강조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안전이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이유는 아닐 수 있겠죠. 어쩌면 모험, 존재 이유, 이걸 찾아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같은 문화계획자들이 지역에 전파해야 될 어떤 제2의 어떤 메시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반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뭐 재미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어떤 영감을 좀 북돋기 위해서 조금만 더 제가 사례를 들자면, 자, 에이스 침대. 가구는 침대가 아닙니다. 뭐지? 과학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 중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는 도서관이 아닙니다. 뭐지? 그 다음 여러분이 찾아내야죠. 즐거운 쉼터입니다. 진부하죠? 어쨌든 저도 갑자기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반전의 화법, 부정의 화법을 구사하는 버릇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가 막힌 말이 나올 수 있죠. 제가
제1기획 다닐 때 광고했던 게 있어요. 숙명여대 제2창학 캠페인이었는데 아마 숙명여대 나오신 분이나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울어라 암탉아 라는 카피를 썼습니다. 이건 뭘 뒤집은 거예요? 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속담을 뒤집은 거잖아요. 이 울어라 암탉아가 헤드라인 나가니까 엄청난 반향이 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 대학은 앞으로 쉽지 않을 거야 라는 막 기사들이 나올 때 숙명여대는 이런 말을 했죠.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여자가 크는 대학은 따로 있다. 이런 말을, 이 따로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죠.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피자헛과 도미노 피자. 네? 피자헛이 1등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신문 카피 있었습니다. 약간 비방성이지만 아주 재치가 넘죠. 피자헛 먹었습니다. 예. 띄엄기 잘하면 빵 터졌던 건데 공격을 받았는지 한두 번 하고 말았던 게 있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유명한 렌트카, 미국의 렌트카 업체가 했던 건데 우리는 1등은 아닙니다. 그 뭐야 자랑이야? 근데 다음 카피가 나오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예, 그 회사가 2등인 줄 알았대요. 네, 아니거든요. 실제로 3등이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좋은 이미지 만들고 갑자기 말 하나만으로 2등 회사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멋있는 거 있죠. 파타고니아가 뉴욕 스퀘어 가든에 했던 광고. 이 자켓 사지 마세요. 중고 사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남들이 다 스마트하게 살자고 할 때, 예, 프랑스의 디젤이라는 진 회사, 청바지 회사는 be stupid, don't be smart라는 말을 했죠. 사실은 스티브 잡스도 stay foolish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스마트한 세계의 최전선에 있었으면서 말이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회사의 대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걸림돌을 돌려놓으면 디딤돌이 된다. 멋있지 않습니까? 걸림돌에서 디딤돌이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일하는 데나 또는 살아나가는데 저는 내 방해꾼이야. 정말 걸림돌이야. 근데 생각을 바꾸면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이 멋진 말. 그 다음에 또 그분이 여성분인데 멋진 말을 하셨어요. 조준 후 발사? 틀렸어. 발사 후 조준이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일단 발사, 그리고 조준. 멋있지 않습니까? 예. 다 이거, 예,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이런 대문장가들이 쓴 말 아닙니다. 다 어느 단체에 있거나 기업에 있거나 리더들이 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를 썼다는 건 알지만 그 안에 있는 한 구절이라도 기억합니까? 근데 이건 다 기억하죠. 글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글 뒤에는 당연히 생각이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참고하라고 글을 권위 있게 쓰면 좋잖아요. 근데 권위라는 게 재미없게, 엄숙하게, 예를 들면 꼰대스럽게 쓰라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 글 믿을만해. 신뢰감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분류를 잘 하면, 아주 객관적으로 분류를 하면 사람들이 그 글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뉴스가 있다, 나쁜 뉴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쏙 기억을 하죠. 그 다음에 이름 붙여보게요. 예를 들면 옛날에 꼬꼬면, 예, 그거 사실 닭기름으로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90년대생이 온다. 이름 잘 붙였잖아요. 그랬더니 이 책이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런 브랜딩, 요즘 또 쓰는 팝콘각, 이런 말들을 먼저 잘 붙이면, 운이 좋으면, 그게 제가 그 말의 창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위키나 이런 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명언이나 오리진, 예, 그걸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번 살짝 뒤틀어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속담, 그거를 울어라 암탉아로 바꿨다 그랬죠. 물론 제가 아니고 제가 같이 일했던 카피라이터가 한 겁니다. 오해가 있겠네.
그 다음에 우물안 개구리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우물안 황소개구리라고 하면 예, 사람들 빵 터집니다. 이런 말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동물농장이 아니고요. 동물직장이에요. 아주 출판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념을 깨는 거죠. 오래된 미래라는 말은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해주죠. 자, 이런 글을 쓰려면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생각력을 키우는 약간 속성의 방법을 말씀드려요. 첫째, 언어를 막 섞어봐라. 왜냐하면 우리 뇌는 언어가 바뀌면 그걸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이 말이 뭐지? 첫 번째 언어의 믹싱에서 참고할 거는 가능한 한 구체적 언어 써라. 추상적 언어 쓰지 마라. 예? 지역문화라는 말도 저는 볼 때 어려워요. 이거 더 멋있는 말 없냐? 이런 것도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 언어를 한번 섞어보기. 뭐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게 차라리 빠를 것 같네요. 자,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건 서로 다른 항목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그 성별이라는 데서는 서로 대립항이죠. 남자 하면 뭐 수컷, 뭐 수염, 막 이런 말들이 떠오르고 근육, 바리톤, 주먹, 막 이런 말이 떠올라요. 근데 여성 하면은 뭐 암컷, 화장, 소프라노, 섬섬옥수, 손톱, 열매, 꽃, 막 이런 말이 떠오르는데 이걸 섞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수컷과 화장이라는 말, 여성성에서 화장, 남성성에서 수컷을 합치면 뭐가 되죠? 화장하는 남자가 됩니다. 화장품 업계가 판이 바뀌었어요. 이 개념 때문에. 그 다음에 밝음하면 막 떠오르는 말, 막 천사, 태양 막 있고, 어둠하면 떠오르는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태양의 그늘, 이라는 말을 쓰면, 여러분, 이거 현실이 없죠? 근데 뇌는 말이에요. 그걸 막 고민을 해요. 태양의 그늘? 그건 뭐지? 여러분, 심심할 때 스마트폰만 자꾸 들여다보지 마시고, 틱톡만 막 보지 마시고, 이런 거를 틈틈이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 내 머리 안에 정말 재미난 생각들이 막 쌓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실전적인 얘기. 자, 기획서 써야죠, 여러분. 예, 기획서는 뭐 좋은 기획을 해야 되는데 대전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컨셉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듣는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솔루션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뻔한 거 제시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제가 이제까지 심사한 것 중에 95%는 경합한 참여사들보다 좋을 뿐이지 정말 빼어난 거는 본 적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늘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 보라 그랬잖아요. 그걸 결정하는 사람이 가지는 두려움이나 낯섦이 뭘까? 이거를 고민하고 그 낯섦을 내가 해결해 주겠어요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느낌은 우울하거나 나 잘났어가 아니라 얘네들하고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기대감과 행진곡 느낌을 나게 이렇게 기획서는 작성하라는 거고요. 기획안 구성은 보통 이제 3요소가 있어요. 평가 기준이기도 한데 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 회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나? 핵심 과제가 뭔지 이런 걸 먼저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해결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사피도 얘기했고 컨셉트도 얘기했는데 매력적인 컨셉을 제시하면 실력도 있어 보여. 이제 세 번째가 있죠. 근데 여기 회사가 너무 작네. 경험이 없어. 더군다나 제목 뽑는 것부터 사례나 글이 엉망이야. 생각은 괜찮은데 저 문법도 틀렸네. 오타 났어. 글이 왜 저렇게 어색해? 이러면 신뢰도 팍 깎입니다. 이럴 때 킬링 한 줄, 멋있는 킬링 한 줄 딱 써놓고 기획안의 문장력도 본인이 좀 안 되면 옆에 잘 쓰는 사람 거 살짝 빌려서라도 하시고 멋있는 슬로건, 우러람타가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TF명 멋있는 걸 붙여주는 거죠. 이런 걸 하면은 네, 듣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킬링 한 줄이나 살아를 움직이는 슬로건 사례, 아까 제가 몇 개 말씀드렸는데, 뭐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꽃보다 남자 이런 얘기,
또는 파타고니아 회장했던 100년 뒤 지구를 보고 결제한다. 이런 말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더 바디샵의 아니타 로딕 회장이 얘기했던 전 세계에는 8명의 슈퍼모델과 그렇지 않은 30억 명의 여자가 있다. 멋있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같이 일해보고 싶어. 그리고 이제 기관 10단계의 신구성법이라는 걸 제가 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환경 분석부터 예산과 일정 6단계는 똑같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듣는 사람 좀 편의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배경 얘기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찾았고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꼭 제가 행진곡 느낌 주라 그랬죠. 기대감. 그래서 기대 효과를 반드시 단 소비자 여정이 어떤지 그 시각으로 제시하라는 거. 이거 꼭 잊지 말고 총 10단계로 한번 구성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머리가 좋거나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너무 모험적인 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상대방이 거부감을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험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플랜 B 전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탁월해 보이는 거는 플랜 A로 제시하고, 정말 도깨비 같이, 그렇지만 나가면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는 플랜 B로 슬쩍 던져보라는 거예요. 제가 했던 KTNG의 서태지와 상상체험단이 말하자면 그런 플랜 B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플랜인데 받아들인 거죠. 기획서 쓰는 요령은 굉장히 기네요. 제가 화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 시트에 너무 많이 쓰지 말고 기억될 만한 한 메시지를 핵심으로 남기라는 거고요. 2번째는 전체 기획을 해놓고 A4지 한 장으로 그 수필처럼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읽어보고 말이 되는지, 와다. 그러면 옆에 친구나 이런 사람한테, 특히 잘 모를 것 같은 사람한테 그거를 읽어주는 거죠. 근데 그 잘 모를 것 같은 사람이 막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거 말 되는데? 야, 그러면 나라도 그거 할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기획서 조금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의 9번째는 광고주나 그 결정권자들이 모를 새로운 관점이나 이 인간의 착각, 특히 행동경제학에 많이 있습니다. 진화생물학이나. 이런 걸 얘기해주면 굉장히, 재밌는데, 나도 착각할지 몰라. 이런 걸로 받아들일 확률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참고사항으로 제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조심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껏 기획서는 잘 써놓고 프레젠테이션 때 불량하게 해가지고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참석자는 적대적인 구경꾼이다. 자, 적대적인 구경꾼. 그는 나를 몰라요. 그리고 나를 무시하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준비한 거를 한 칼에 찌를 송곳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라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내 말에서, 그리고 내 눈빛에서 그 사람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도, 물론 우리가 20분 내지 30분 발표를 하지만 나를 사랑해 줄지 몰라요. 그리고 요령인데, 자기를 굉장히 비웃는 얼굴이나 찡그리는 얼굴로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심사위원 중에. 그럼 그 사람 얼굴은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발표가 오그라들거든요. 그리고 요즘 특히 젊은 분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말을 엄청 빨리 하거든요. 근데 심사는 누가 해요? 대체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하시죠.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거나 특히 남자분들은 빠른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건성으로 듣게 돼요. 이건 너무 아까운 일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질문에 우리가 답변을 못 할 수 있어요. 당황했거나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억지 논리 펴지 마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날카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시면 꼭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질문자를 띄워주세요.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면 그가 당신의 옹호자가 될 수 있어요.
너무 똑똑한 척하고 막 꼬박꼬박 대꾸하면요. 심사자들이 저 친구 똑똑하긴 한데 말이야. 나중에 말 안 듣겠어? 이런 말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발표 안에 아주 탁월한 송곳은 갖추되 상대방한테 그거를 너무 편하게 들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이거는 뭐 현실에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그런 조언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과정의 핵심 정리를 딱 3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업은 제품을 파는 것이고 마케팅은 마음을 사는 것이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탁월한 컨셉을 만들어라. 평범함은 독이다. 네. 독입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 잘하려면 생각력을 먼저 키우고, 생각력을 키우려면 생각을 믹스시켜라. 근데 어떻게? 언어부터 믹스시켜라. 우리 뇌는 속아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 나오면 그걸 문장으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이 3가지. 어려운가요? 네, 하면은 여러분 기획서는 정말 일치월장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